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뭐 배웠죠? 출력문, 그죠? 출력에 관한 걸 배웠고, 오늘 뭐 배웠어요? 변수에 관한 걸 배웠죠? 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리 자바 1, 2 과정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자바 1 과정 진행 중인데, 첫날 출력, 그리고 오늘 변수 이렇게 배워나가고 있어요. 자, 자바 1에서는요, 거의 완전 기초 문법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약간의 좀 심화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예정이고, 2부터는 그 심화적인 거에 이어서 더 심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간단한 게시판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까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출력과 변수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고 나서 얘네들이 끝이 아니라 계속 쌓여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맨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 물론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마 수업이 끝날 때쯤에 교재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런 건 왜 수업에서 얘기가 없었지?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라고 하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압축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 압축에서 살짝 벗어난 친구들이 교재에 추가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자바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괜히 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다가 괜히 이제 뭐랄까 머릿속에 흙탕물이 튀겨버리면은 그 뒤에는 실전에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거하고 진짜 찐으로 필요한 압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점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수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한 거예요. 변수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해요.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안에 형변환이라는 그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에서 차곡차곡 또 메꿔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변수까지 마무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울 거는 조건입니다. 출력문, 변수, 조건문에 대한 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반복문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객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쯤 돼서 자바2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자바2에서도 객체라는 걸 계속 이어서 나갈 거고, 클래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뭐 리스트, 이런 개념들 차곡차곡 더 메꿔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이것도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 내용도요, 사실 많이 압축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틀이 되는 문법들은 이렇게 정리한 게 맞는데 이 안에서 더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클래스 안에는 뭐 메서드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태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추상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큰 틀만 잡아 놓은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조건문을 배울 차례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건문, 자바에서의 조건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if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switch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switch라고 하는 문법은요, 정말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실제로 써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써서 많이 안 알려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얘는 너무 간단해요. 이 if를 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조건문들은 다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얘를 쓰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있는데 사용법이 워낙 간단하고 얘를 통해 처리했을 때 이득을 효율이 좋은 상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좀 가볍게만 생각을 할 거고, 이제 우리의 조건문의 메인은 if라고 하는 이 녀석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단어 자체가 가지는 뜻이 뭐예요? 만약이죠. 만약.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 여기서 좀 더 살을 붙여서 만약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갈 거예요.
지금 변수도 우리가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을 말로써 읽어나갈 수 있었듯이 이 조건문 또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자, 사실상 이 if라고 하는 녀석은 세 가지로 또 디테일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문 자체, if 조건문 자체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if 하나, 그리고 else if 하나, 그리고 else라고 하는 녀석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부터, 얘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거예요.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것도 진행을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if, 이거는 제가 어제 수업에서 이거 지금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if문을 사용해 본 적이 있기는 해요. 어제 수업 내용 돌려보시면은 아마 몇 교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if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사용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다가 이런 걸 넣었었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런 걸 넣어놨는데 이게 if문의 기본 사용법이에요. 자, 일단 나 조건문 쓸 거야. 그러면 조건문에 대한 문법을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 문법이 뭐다? if다. 그래서 if를 열었어요. 먼저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소괄호를 열고 닫으면서 조건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건식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괄호가 열렸죠. 중괄호가 열렸으면 그 밑에 오는 애는 어떻게 한다? 들여쓰기 한번 해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지금 이 if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해당하는 조건식이 참이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이거예요. 만약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마. 라는 겁니다.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해당하는 조건식이 참일 때만 실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게 조건식입니다. 조건문이에요. 실제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 자, 지금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쵸. 이 나이, age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얘가 진짜 성인 나이면 성인이라고 하는 출력문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얘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나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출력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성인, 다음 줄에 미성년자 둘 다 나오겠죠. 왜냐면 그냥 출력문 두 개 쓰여져 있는 거니까. 그쵸? 그냥 당연히 둘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이 조건문을 사용을 한다면 얘가 하는 게 뭐였다고요? 이 조건식이 참일 때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그러면 우리는 이 age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조건식을 부여했을 때 얘가 진짜 성인이면 이 밑에 성인 출력문 출력해줘 라고 조건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깨졌네. 자, 이 조건식 부분에 이런 걸 넣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성인은 20살부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성인을 출력하겠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거 코드 실행한 결과 성인, 미성년자 둘 다 나오겠죠? 왜냐면
성인은 조건문에 감싸져 있어서 얘가 참이어야만 출력이 되긴 할 건데 얘가 참이 맞죠? 왜 참이에요? age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다? 22다. 컴퓨터는 일단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연산을 실행을 하겠죠. 이 연산 22는 2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컴퓨터는 진실이라고 하는 true라는 값을 남겨버립니다. 연산의 결과를 남겨요. 그러면 이 조건은 참이 됐죠. 얘가 참이었잖아요. 이 조건식이 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행한다. 그래서 성인 출력이 될 거고요. 출력이 되고 나서 다음 코드 진행해야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얘 출력하고 나서 다음 코드 진행하려고 보니까 밑에 뭐가 없어요. 중괄호가 그냥 끝났죠. 그럼 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나는 코드가 누구? 이 출력문인 거죠. 근데 얘는 조건 같은 거 안 걸려 있으니까 그냥 출력되는 거고. 아, 이거 true로 바꿔놨네.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둘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요. 이건 성인이 안 나오겠죠. 미성년자만 나오겠죠. 실제로 미성년자만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동작하는 원리나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별다른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언어에서의 기초적인 문법들은요, 다 이런 느낌이에요. 초반에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냥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걸 직접 쓰려고 한다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써내려가기에는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느는 거니까.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았으니까 제가 이런 걸 좀 하나 퀴즈로 내볼게요. 지금 이제 이 물음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값들을 예상하시면 돼요. 자, 처음 보는 형태의 무언가도 생겼고요. 순차적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뭐예요? 8이죠. 얘는 왜 명확하게 값이 나왔어요? 값이 나올 수 있는 연산이었으니까. 그쵸? 얘는요. 어떠한 숫자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이죠. 얘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퀄 마크 두 개는 자바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봤을 때 1은 1과 같다라는 조건식인 거죠. 이 조건식의 결과를 뭐라고 우린 생각해야 될까요? 뭐 1이야 2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거를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은 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참이라는 말 자체가 자바에서 true라고 하는 값으로서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식의 결과로는 얘는 이런 애들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얘는 뭘까요? 이퀄 마크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느낌표가 붙었어요. 얘는 뭘까요? 이거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같지 않다예요. 그래서 1은 1과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조건식이에요, 얘도. 자, 이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아까 스쳐 지나가듯이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던 애. 이거는 말고 아까 제가 자바를 붙였죠? 얘가 좀 보기 편한 표가 있었으니까. 자, 어디 있어요? 2번? 2번에 느낌표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느낌표랑 이퀄 마크를 같이 사용을 했죠. 여기 7번에 존재하게 되죠. 여기 뭐 써있지는 않은데 같다, 같지 않다예요. 그리고 지금 2번을 말씀하신 분도 잘하신 게요. 언어에서 느낌표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얘는 결과가 뭘까요? 제가 방금 느낌표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근데 부정할 건데 뭘 부정해요 지금? 네, 참을 부정한대요. 참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false.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에서 false라고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true랑 false, 논리 데이터였죠. 우리가 아까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로터블, 캐릭터, 불린 이렇게 8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불린 논리형 데이터의 비고 쪽에 true와 false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과 거짓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참이 true고 거짓이 false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진짜로 이제 사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조건식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 되니까. 이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쓸 수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참은 true, 거짓은 false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보여드렸던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조건식에 대한 논리 연산을 해요. 16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잘못된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뭘 남긴다? false를 남긴다. 컴퓨터는 조건식을 보고 이 조건식을 보고 아 얘는 거짓이야 라고 판단하고 얘를 수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컴퓨터는 얘를 봐도요. 실행해보기 전까지 컴퓨터는 몰라요. 결과를. 사람은 보면 알죠. 16이니까 아 16이 20보다 크거나 같아 말도 안 돼 할 수 있죠. 컴퓨터는 못해요. 못하고 얘를 실제로 치환하고 연산까지 완료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봐야 컴퓨터는 그 다음 역할을 수행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컴퓨터의 연산 과정을 깊게 들어갈 이유는 없긴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머릿속에서 꼬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순서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순서를 나름대로 쳐다보시면서 이걸 실제로 치환도 해보고 연산도 해보고 그 결과를 눈으로 보면서 따져가야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능숙해지면 제가 이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하실 거예요. 어차피 다 보이니까. 근데 능숙해지기 전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웬만하면 초반에는 이런 순서를 잘 지켜가며 실제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가며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기능이 해결된 게 아니죠. 지금 미성년자일 때는 얘만 나오고 있지만 성인일 때는 둘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건문을 하나 더 쓰면 돼요. 지금 여기서 했던 방식 가져옵니다. 에이, 왜? 에이. 네. 이러면 자 가끔 이렇게 저 지금 탭 누르고 있는 건데 여기 보이세요? 메뉴 이동하는 거? 여기로 간 거? 이럴 때 있어요. 이걸 REPL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 이럴 때 그냥 전체 잘라내기 혹은 복사 하신 다음에 F5 한번 누르세요. 그럼 얘가 리로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붙여넣기 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건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20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그때 미성년자가 맞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완벽히 한 걸까요? 한 걸까요? 한 거예요. 자, 지금 22 성인이죠. 성인밖에 안 나오고 얘가 뭐 15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밖에 안 나올 거고. 자, 애매한 경계인 20 20도 한번 볼까요? 성인만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해결을 했죠. 자, 이게 기본적인 조건문의 사용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제가 계속 그 순서를 또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 안에 들어오는 조건식이 하나만 있으리란 법이 없어요. 이 조건식 부분에 여러 개의 조건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식들은 AND 혹은 OR 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일 거예요. AND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OR는 무슨 뜻이에요? 또는 그러면 만약에 A and B래요. 이게 A도 조건식이고 B도 조건식이라고 볼게요. A and B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참이어야만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A or B래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실행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건식이 여러 개 오고 AND랑 OR가 섞여가며 조건식에 쓰여져 있을 때 내가 이걸 헷갈리지 않고 조건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진짜로 이걸 해봐야 돼요. 변수 치환에 가며 순서대로 연산 때려보며 이 결과가 뭘로 치환됐는데 까지 봐야 우리가 안 헷갈려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수업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실 겁니다. 아니다. 오늘 수업이 끝날 때 이 문제를 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방식으로 가도 좋겠네요. 주말이 껴있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이 많은 거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네. 일단 기본적인 조건문의 형태는 이렇고요. 이런 얘기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거는 지금 true와 fals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하게 생각해보면 참과 거짓이었고요. 자, 이 친구들은요 파이썬도 있고요 C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참과 거짓이라는 이 상태가 존재해야 돼요. 이걸로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밍 안에서 이 조건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조건문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뭐 배운다고 했어요? 아까 소개해드렸을 때 조건 다음에 반복이었어요. 반복문에서도 조건이 쓰여요. 그러니까 if가 쓰인다가 아니라 반복문에서 조건식이 쓰입니다. 상당히 언어에서는 조건식이라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경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조건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초록불로 바뀌기까지 30초가 지나야 된대요. 30초가 지나야 바뀌어야 돼요. 지나지 않았다면 바뀌면 안 되죠. 그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으로 따져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조건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키보드 A를 눌렀다. 그럼 A가 입력이 돼야 되죠. A를 누르지 않았다면 A가 입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조건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자바는요 객체지향 언어예요. 들어보셨나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건데 네, 자바랑 파이썬 같은 경우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C 언어 이런 애들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이라는 것,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얘네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요. 근데 우린 지금 자바를 배우고 있죠. 자바라는 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데 자, 얘는요 고급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는 저급 언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급과 저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급과 저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C 언어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옛날 거라 저급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급과 저급은 뭐냐면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가 컴퓨터가 이해하기 편한가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면 고급 언어예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편하면 저급 언어예요. 그래서 예전에 OS를 만들던 리셈블리어 같은 경우도 다 저급 언어예요. 걔네들은 C 언어를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C 언어는 자바보다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더 많아요. 더 많은 것들을 개발자가 다 설정해야 돼요. 자바는 좀 더 편해요. 그것보다 더 편한 게 파이썬인 거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언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바는요, 참과 거짓에 대해서 true라는 단어랑 false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컴퓨터는요, true랑 false를 몰라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컴퓨터는요, 이거 두 개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언어는, 자바는 결국 컴퓨터랑 대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컴퓨터는 얘밖에 몰라요. 그럼 우리가 쓰는 이런 코드들이 얘네 어차피 이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는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한 이 고급 언어로 사람이 코드를 짜요. 그러면 이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0과 1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죠. 동작하고 결과를 보여주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컴파일러예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우리가 짠 코드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해준다. 그게 컴파일러인데, 그게 상당히 이제 언어 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각났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쓰면 코드를 에러를 보여주죠. 그것도 컴파일의 과정에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에러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판단하는 거죠. 이거 문법상 문제가 있어. 혹은 문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과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 라는 걸 컴파일러가 실제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다가 이거 이 상태면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없는데? 라고 판단하고 돌아와서 우리한테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우리가 얘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니까 얘에 대해서 막 알아야 될까요? 얘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걸 알아야 될까요? 만약에 이걸 알아야 됐다면 저도 개발자 안 했을 거예요. 어려워요. 우린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옛날에는요, 실제로 이런 메모장에다가 코드를 짰어요. 이런 툴 같은 게 없어서, 컴파일러가 붙어있는 이런 툴이 없어서 메모장에 코드를 짜고요, 얘를 시스템적으로 컴파일을 실행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모장에 코드를 짜도 얘가 자바 코드로 인식될 수 있게 우리가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걸 실제로 수동으로 개발자가 했어야 돼요. 근데 요새 그럴 필요 있나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이미 이런 모든 편의성을 다 갖춘 툴들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툴을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제 커리큘럼 안내를 받으실 때 인텔리제이를 쓸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들으셨겠죠?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아직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클립스였어요. 자바 관련해서 이클립스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인텔리제이가 좋아요. 좋다고 해요. 저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좋은 버전이 유료예요. 돈을 내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럼 수업에서 돈 내고 써요? 아니요. 무료 버전이 나왔어요.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서 무료 버전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제한적이에요.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제이를 써야만 하는가 아니면 이클립스를 그냥 쓸까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주말 동안에 결정을 내리고 와서 다음 주 수업 때
결정 내린 대로 안내를 해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런 툴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true라고 하는 건 사실 1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false라고 하는 건 사실 0이에요.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0과 1의 개념. DB도 똑같고요. C도 똑같고요. 파이썬도 똑같아요. 파이썬도 물론 true랑 false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자바도 true, false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가지는 의미는 1이다. 그리고 얘는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쯤 알고 계시면 좋은 서브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 안내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문제가 하나 올라갔을 거고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겠네. 자, 제가 아까 AND랑 OR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소한의 간단한 지식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문제 풀어 오시면 다음 주에 그거 풀이 같이 하고 다른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AND랑 OR의 개념으로 조건이 묶인다고 했어요. 그 AND랑 OR가 자바 안에서 진짜 이렇게 AN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게 AND입니다. 이거 %라고 하는 기호인데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숫자 7, Shift 7 누르면 얘가 나와요. 이 기호를 2개 쓰면 이게 AN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에 20보다 크거나 같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가 33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은 참이에요. 참이죠. 20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참이에요.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총 결과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여기까지는 치환해보면 얘는 참이 맞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 남는다? true는 남는다. 근데 얘는 거짓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뭐 남아요? false 남죠. 근데 true and false, 아까 말씀드렸던 A and B에서 둘 다 만족을 했을 때만 참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근데 둘 다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OO의 경우도 한번 보죠. OO도 이렇게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를 써요. 근데 얘는 이제 버티컬 바라고 해서 여러분들 키보드상의 원화 표시, 어제 옆슬래시 말씀드릴 때 나왔던 그 키예요. 그 키인데 쉬프트를 누르고 그 키보드를 누르시면은 이 세로로 생긴 이 버티컬 바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겨납니다. 이게 그 키보드에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쓰여져 있는 건데 옆슬래시 하나,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다음 원화 표시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 옆슬래시랑 원화 표시는 편집기마다 다르게 나올 뿐이고요. 지금 여기서 옆슬래시 눌러보면은 얘 옆슬래시로 나오네? 이거 왜 원으로 안 나오지? 되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원화 표시로 나오는 거고 이런 데서는 옆슬래시로 나오는 거고 이 편집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버티컬 바는 얘나 공통이에요. 쉬프트 누르고 눌러보세요. 둘이 똑같아요. 이 버티컬 바 두 개를 쓰면 이게 5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에이지가 2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걸 넣었다. 자, 그럼 빠르게 보겠습니다. 15 치환될 거고요. 이거 참이에요? 참이죠? true. 이거 참이에요? 참이죠? true. 그럼 둘 다 참이네요? 그럼 당연히 참이겠죠? 근데 얘가 15가 아니라 22였다. 이렇게 볼게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죠? 얘는요? true죠? 근데 오어예요. A or B.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전체 결과는 true. 그러면 이거 실행하겠네요. and랑 or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문제 열어놓은 거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풀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